99%의 노력도 1%의 영감 또는 운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노력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결정을 짓는 거죠. 돈 많이 버신 분들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 그분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딱 한 발 앞서가요. 본능적으로. 저자님 김작가 TV에 작년에 네. 출연하시고 예. 이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그 사이에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1대1로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소울톡이라고 네,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 운영하는데 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타로 마스터도 이제 타로도 예.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언제나 24시간 24시간 예, 상담하고 싶을 때 1대1로. 1대1로 그 뭐 컴퓨터가 AI로 봐주는 건가?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다 상담사들이 있어서 네, 실력 있는 상담사분들이 직접 바로 통화나 채팅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죠. 네. 타로라는 것도 이렇게 또 이제 발전하는군요.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좀 시장을 제가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사업 잘 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로 이제 타로마에서 정혜도 저자님 초대한 이유는 네. 이제 연말 연초잖아요. 예. 항상 연말 연초 되면 사주, 손금, 타로, 네. 관사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극성수기죠. 저희 극성수기. 네. 그때 제일 성수기예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이제 거의 뭐 저희가 그때 이제 번 매출이 1년을 다 책임진다 할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는 콘텐츠 이번에 또 준비해 봤는데요. 예. 그럼 이제 운 좋은 사람, 운 나쁜 사람은 누구나 운 좋은 사람은 타고나고 싶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 타고나는 건가요? 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라는 것은 타고난다고 봅니다. 타고난다. 예, 타고난다. 근데 우리가 운이라는 것과 환경이라는 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하잖아요.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계시죠. 다 봤습니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운을 타고난 게 아니고 환경을 타고난 거죠. 재벌집 그렇죠. 막내 아들이라는. 그게 운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저는 운이라기보다는 운명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고요. 운은 이제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은 좋은 흐름을 계속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심지어 실수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참 좋은 흐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어떤 우리의 무의식이나 DNA의 프로그램처럼 저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보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창업자의 자녀들인데 다 사업에 성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면 드라마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벌집이라는 환경은 타고났지만 운은 타고나지 못한 거죠. 근데 반대로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할 정도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운을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을 타고나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운 좋은 사람도요. 환경이나 배경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같은 데 태어나면 너무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꽃 자체를 못 피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은 자기가 꽃을 정말 만개할 수 있는 환경이나 배경에 가야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좀 받은 거예요. 김 작가님이나 저도 유튜브라는 이 시대적인 어떤 환경과 배경에서 운이 좀 좋아지는 그런 꽃을 좀 피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 좋은 건 타고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환경적으로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도 환경이면 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는 이제 꽃을 피울 수가 있죠. 그 헝가리 출신의 인텔 CEO였던 앤디 그루버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미국으로 망명하지 않았다면,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망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동유럽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운 좋은 거를 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마지막에 이제 진도준 아버지가 있는 이제 거기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다 이제 미래가 바뀌는 게 어쨌든 각자가 이제 선택하는 운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프로그래밍을 다 물려받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그 운 좋은 프로그래밍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진양 제장님이 네. 어찌 내 닮은 사람 손자가 없노, 그렇죠. 아들이 없노. 근데 그 주인공이 네. 그 프로그래밍을 물려받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운이 나쁜 사람들은 내 운이 좀 좋아지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 본인이 운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안 됐을 때 내가 노력을 해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운이 나빠서 안 된 건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보통 보면은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실제로 노력도 잘 안 해요. 또는 노력을 하더라도 자기 스타일대로만 노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숍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서비스와 커피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필코친 대로만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이 의미가 없고 나빠진 거죠. 이제 손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운이 이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내가 운이 나빠서 안 된 건지 노력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재능이 없는 건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이 잘못됐다면 그걸 개선하면 되는 거고 재능이 없다면 그걸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걸 다 했음에도 안 됐다. 그럼 나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인 거죠. 일단 구분했어요. 그럼 예, 그다음에 구분했죠. 그러면 이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선택을 하더라도 운 안 좋은 선택을 하거든요. 이 운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시간은 이제 타이밍이고 공간은 장소인데 다시 한번 커피숍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와 커피를 제공해도 산꼭대기에 있으면 손님이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이제 공간을 잘못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커피숍을 우리가 한창 코로나 있을 때 그때 이제 실내 취식 금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커피숍 오픈해봐야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속 운이 안 좋은 사람은 그런 타이밍과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내 안에 있는 운 안 좋은 습을 샤워하듯이 계속 씻어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운이 안 좋은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저는 이 타로 카드, 운명학 이것에만 좀 관심이 높고 이쪽 분야에만 좀 타고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비일 수밖에 없어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투자나 사업은 제 판단이 아니고 전문가나 운 좋은 사람들 걸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 작가 TV를 보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오시는 진짜 잘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운 좋은 분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그렇게 따라 하다 보면 그러면 운 나쁜 사람도 운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김 작가 TV 나오신 분들 운들이 좀 많이 좋아야 될 텐데. 아니 이쪽에서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바꾸는 거죠. 네. 내가 운이 없으면 운 좋은 사람들. 예. 그래 그 프로그래밍을 따라서 가자. 따라서 예. 그래서 내 프로그래밍의 습을 계속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운과 노력하면 네. 굉장히 좀 상반되는 우리가 개념 생각되잖아요. 이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저는 운과 노력은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노력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면 노를 젓는 것이 노력이라고 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운은 뭐냐면 돛담배라면 이 돛에 불어오는 바람이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맞바람이 오는데 노를 아무리 저어봤자 제자리겠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으로 내가 운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랑거철인 거죠. 그 사마귀가 마차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 혹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과 노력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주는 운이라고 한다면 네. 그게 일종의 트렌드라는 단어가 바뀔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예. 그거를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 거기에 내 노력을 잘 태우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효과가 클 테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99%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1%의 영감이거든요. 99%의 노력도 1%의 영감 또는 운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노력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결정을 짓는 거죠.
그럼 이 노력으로 네. 어떻게 보면 또 주변에 보면 정말 불운한 그런 운을 타고나신 분들 간혹 있잖아요. 예. 이 불운을 좀 극복할 수도 있나요? 노력으로 나는 운을 극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노력으로 운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불운을 피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또 커피숍의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하는데 이제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이제 불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속 내가 커피를 더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앞에 나아가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불운을 내가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그 장소가 안 좋으면 문을 닫고 그냥 다른 데로 옮기던가. 그러니까 불운이라는 것은 극복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피하거나 변화시킨다거나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극복이 아니고. 극복이 아니고 예. 혹시 그럼 뭐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불운을 피하는 방법이요? 네네네. 이런 경우도 있죠. 불운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불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노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바꿔서 함께 해야지 라는 것도 나이가 어릴 땐 그러려고 하죠. 예. 저도 그랬고. 그것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하고 멀리 하는 게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네. 저는 더 현명하다고 봐요. 근데 보통은 또 사람 사는 게 네. 그런 게 아니다.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또 그렇게 팍 끊어내냐. 이 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네. 냉정하고 치밀합니다. 네. 그렇게 막 얼렁뚱땅 내가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운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고 우선 내가 살아야 될 때는 내가 살아야만 또 그 다음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불운이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의리가 있고 내가 정말 가족이니까 네. 그걸 함께 극복해보고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맞바람에 내가 노젓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자연스레 이제 인간관계 측면에서 좀 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요? 시 공간에 있는 가장 큰 이제 우리가 만나는 매체는 사람인 거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법정 스님의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라는 시가 있어요. 그 구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법정 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는 시 구절 중에 해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공감.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인간관계의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먼저 하시면 됩니다. 가려서 만나면 돼요. 애초에 가려서 만나는 것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인간관계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사람을 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주변에는 사기꾼도 있고 귀인도 있는데요. 예, 어떻게 사기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냐는 거죠. 네. 애초에 그래서 인연을 맺을 때부터 가려서 인연을 맺는 것이 인간관계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또 인간관계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저의 기준이 있어요. 네. 한 3번 이상 이 사람과 만나서 제가 이제 밥값, 술값, 커피값 다 냈는데 상대방이 한 번도 커피값도 안 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사소한 것을 보면요. 전체를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감사와 배려가 없는 그다음에 그런 표현과 액션이 없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힘들 때 날 도와주겠냐는 거죠. 네. 정말 사소한 것을 보면 전체를 엿볼 수 있다는 게 고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 면접을 보는데 그 응시자의 구두 뒷굽에 흙먼지가 묻은 것을 보고 탈락시켰다고 하잖아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 그 구두 닦는데 얼마나 그 공이 든다고 그것조차 닦지 않고 오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사소한 걸 보시고 네. 전체를 전체를 한번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또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될 만한 인연은요. 만나면 내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 표정이 좀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가 이제 만났을 때 기빨린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내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인지 이걸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유사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유사기라고도 하고요. 나에게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사기꾼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유사 에너지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밝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예. 것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술과 담배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죠. 뭐 전 담배도 안 펴봤지만 담배 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하면 내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유사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고 도움이 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실 귀인과 사기꾼은 첫 만남부터 몇 번째 만남까지 똑같아요. 설레임을 주고 감동을 주고 똑같거든요. 근데 유사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돈을 잃게 되거나 건강을 잃게 되거나 반드시 나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럼 그때 빨리 판단하고 끊어내야죠. 네, 이것이 인간관계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3번 만났을 때 네. 밥이든 커피든 이런 감사 표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해줬을 때 네. 감사 표현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 그게 그 사람이 진짜 고마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그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그럼 인간관계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것도 그 사람의 탓이고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어쨌든 내가 감사와 배려의 어떤 표현이나 액션이 없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려울 때 그걸 같이 공감하고 그만큼의 액션을 글쎄요. 저는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인간관계 측면에서 제가 고민 한 가지 있는데 네. 김 작가가 옛날부터 인터뷰란 걸 했었단 말이죠. 예. 30살 때부터. 그래서 지금 한 1000명 넘게 인터뷰를 네. 하고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사람을 보는 이제 눈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눈이 이제 정확도가 좀 더 높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네.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이게 항상 맞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로 어쨌든 사람을 한두 번 만나고 판단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결과를 내린단 네.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만날지 안 만날지. 예. 근데 사실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냥 이걸 계속 하는 게 어차피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알아갈 시간은 없고,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내린 결과값에서는 이거니까 이게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일지라도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뭐 100% 정답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이게 맞는 건가 고민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하는데 자기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잘못됐을 때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면 인간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10명 다 내가 좋은 사람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아닌 사람과의 인연을 계속 끌고 가면서 그 법정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인생을 침해받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서 벗어나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준은 그것이 연륜이고 그것이 나의 어떤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제 김 작가 TV 재테크 채널에 맞는 좀 질문 좀 네. 드려볼까 하는데, 자, 그럼 돈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좀 상담을 하면서 돈 많이 버신 분들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로 그분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투자를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의 어떤 전적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승률이 4할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내가 10번 중에 4번은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잃었을 때도 크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또 오히려 돈을 벌었을 때도 들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체 전적을 보면서 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딱 한 발 앞서가요. 본능적으로.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상담하던 대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계속 국내에 있는 리조트랑 골프장에 투자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들 해외여행 많이 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국내에 리조트랑 골프장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국내에도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굳이 해외여행을 안 가도 될 것 같더라고. 그런데 딱 그런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하필. 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발 앞서가면서 그걸 본능적으로 앞서가는 어떤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운 좋은 사람의 그 프로그래밍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큰 돈을 벌더라고요. 한 발씩 딱 앞서가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주눅들지 않아요.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안 됐을 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해요. 그래서 돌다리도 이제 우리가 정말 두들겨서 건너야 될 때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내가 지푸라기 다리여도 건너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과감하게 건너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주눅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네 번째는 그 정보를 자기 시각으로 분석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나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정보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시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각, 나만의 시각이 있다라는 것은 운의 좋고 나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힘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과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번 중에 6번은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단호하게 내가 그 순간에 손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하고 그걸 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좀 돈복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비하지 않고 딱 한 발 앞서고 주눅들지 않고 정보를 자기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지금 반대로 돈복 없는 사람들은요? 돈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에 약간 좀 반대 개념도 있는데 돈복이 없는 분들은 첫 번째 자기만의 시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우왕좌왕해서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면 결국엔 타이밍을 놓쳐요.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사소한 정에 끌려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그냥 그 사소한 정 때문에 망할 때까지 가요. 또는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도 경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손해와 그 다음에 인내를 감수할 정도의 인간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정 때문에 그걸 계속 참으면서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정에 끌려다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 원인을 파악을 못해요. 이게 잘 될 때는 원인을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하거나 확장을 할 수 있고 안 될 때는 빨리 그 원인을 알아야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대학교 앞에 스시집이 좋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이게 메뉴판이 대학생들이 먹을 정도의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먹었는데 맛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갔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집 퀄리티가 강남에 웬만큼 잘한다는데 못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쵸, 제가 원래 어디 출신이었어요. 뭐 이렇게 셰프였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요즘에 불경기여서 장사가 안 돼요. 불경기여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위치가 대학교 앞에서 그 정도 가격을 받는 게 대학생들이 먹을 수가 없는 수준인데 그 안 되는 원인을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두 번 반짝하고 끝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안 될 때는 원인을 파악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돈복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좀 냉정한 얘기인데 성실하기만 해요. 성실만 하면 궁핍은 면할 수 있으나 풍족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만 하면 궁핍은 면할 수 있으나 풍족할 수는 없어요. 너무 공감합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풍족해질 수가 없는데 성실만 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9%의 그 성실한 노력이 1%의 영감과 운이 없어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돈복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아까 이제 인간관계와 좀 연결이 되는 건데 귀인은 밀어내고 악연을 귀인으로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연 때문에 내가 계속 손해를 보고 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돈복을 계속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5가지가 이제 시각이 없고 사소한 정에 끌려다니고 이제 원인을 판단 못하고 성실하기만 하고 이제 기인은 밀어내고 이제 악연을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큰 틀에 보면 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우선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지하고 그 돈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성실한 사람은 궁피부 면할 수 있는데 이제 풍족하기는 좀 네. 힘들다 하셨잖아요. 예. 근데 성실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다음 단계 어떻게 보면 한 발짝만 좀 나가면 네.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네. 뭐 때문에 이걸 못 바꾸는 거고 어쨌든 성실하다는 거는 하루를 열심히 보낸다는 거고 네. 그만큼은 이제 기본 자격은 갖춘 거잖아요. 예.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뭘까요, 도대체 이거는? 계속 같은 패턴과 같은 인간관계 안에서 머물다 보니까 시야를 더 넓게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발전된 사람과 같이 해야 그 점점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안에서만 도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이 빡빡하다 보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또 금방 가요.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되면 궁핍은 면할 수 있으나 풍족은 할 수 없으니까 요즘에는 좀 이렇게 환경이 좋잖아요. 네. 우리가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 그냥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보면서 그리고 그런 모임에 나가고 내가 그 틀을 깨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완전 공감 가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네. 한 2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법인 택시. 이제 사실 택시 운전이라는 게 큰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아버지가 저희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택시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런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대한 굉장한 책임감을 존경하고, 뭐 사랑이랑 이런 건 당연히 있지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버지가 그 택시라는 공간이 2평이 안 되잖아요. 2평이 안 되는 공간에서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면 막 시간이 막 남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해야지 네. 산학금을 채우고 네. 그래야지 월급 받고 그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네. 보니까 가족 외에 만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 2평 공간에서 만나는 손님 그 외에는 이제 지인들도 거의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세계에 갇히다 보니까 아버지 20년 넘게 정말 성실하게 택시 운전을 했지만 우리의 이제 가정살이가 그걸로 인해서 좋아지긴 힘든 구조에서 못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악순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내가 이제 메꿔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감하게 내가 도전을 해야만 궁핍에서 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저자님 말씀에 더 공감 가는 게 그 여유가 없고 네. 하루하루가 이제 예.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다른 길을 못 본다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렇죠. 그게 현실인데 우리가 이제 왜 계속 이렇게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나 아니면 그 고정관념이 있냐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거는 망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에서도 삼재가 들어오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삼재가 반드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삼재가 뭐냐면 변동수거든요. 큰 변화가 3년 동안 있을 거다가 삼재예요. 그런데 농경사에서는 큰 변화가 3년 동안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서 쫓겨난다든가 아니면 뭐 농사가 뭐 망친다든가 그래서 이제 대대로 내가 물려받아서 여기서 살았던 곳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삼재가 안 좋은 건데 지금 세상에서는 오히려 삼재가 나한테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구성원으로서는 되게 감사함이 있지만 아버지 그 한 개인으로서는 네. 아버지의 삶이 너무 뭔가 마지막에 짠하죠. 짠한 거죠.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로 살다가 유튜브란 거 뭔가 도전을 하면서 좀 예. 잘 됐고 뭐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좀 있으셨으면 어땠을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말은 쉽지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당장 내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당장 내일의 어떤 그 뭐 나가야 될 지출을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게 또 현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그럼 내가 조금씩 한 6개월이나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를 좀 준비해보고 이렇게 도전을 해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쳇바퀴 같은 삶에 너무 오래 있으면 바깥 세상이 그냥 아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보면은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학원을 제가 이제 보습학원을 운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4시 반에 수업 시작하면 11시에 끝나고 그 다음날 주말도 없어요. 학원은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한 그렇게 3년 살다 보니까 뭐가 진짜 볼 겨를이 없더라고요. 뭐 명절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학원이 어떻게 하다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황무지에 떨어진 거죠.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 이 패턴에서 빈손이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 빈 그릇이 되면 더 많은 것이 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삶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만족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만족은 만족하면 괜찮아요. 근데 만족하지 못한다면 빈손을 각오하고 한번 건너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책 밖에서 이렇게 막 엄청 내가 굴리고 있을 때는 예. 거기서 딱 나왔을 때는 뭘 안 굴리고 있으니까 네. 뭔가 내가 허전하고 네. 뭔가 어색하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야지 그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내가 인생을 바꾸려면 뭘 할 수 있을까? 네. 굴리고 있을 때는 정신이 없잖아. 예. 이거 굴리기 지금 너무 바쁜데. 네. 그래서 네. 나의 이 수레바퀴에서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나올 수 있게끔 손을 딱 잡아주는. 자극을 주거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 꼭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운이 나쁜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야 혹시 이제 말투도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상담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특징을 정리했는데 우선 네. 이 특징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냥 같이 있으면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말이 굉장히 하이톤이에요. 피곤하죠. 근데 거기다가 오래 들으면. 플러스 랩처럼 빨라요. 그러니까 뭐 따다다다다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웃음소리가 경박스럽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경박스럽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따발총소지에 따다다다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내 에너지를 밀어 넣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치고 피곤해요. 한 2시간 이야기하면 뭐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말에 비속어가 좀 많이 섞인 분들이 있어요. 또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비속어로 너무 크게 말을 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비속어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고 싶다라는 정도의 의도를 갖고 있을 만큼 목소리가 커요. 근데 사람이 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비속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격이 좀 떨어져 보여요. 같이 있는 나도 격이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사람이 자꾸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말을 질질 끌면서 우는 소리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저께 어땠냐면 기운 빠지죠. 징징 울듯이 같이 있으면 나를 좀 이렇게 늪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무의식적으로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좀 동정해줘라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는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좀 기대고 싶어. 근데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이렇게 의존적이고 동정을 원하는 사람하고는 또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밖으로 뱉어야 되는데 안에서 웅얼웅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저에서 사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한 30%는 못 알아듣어서 답답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건 또 뭐가 있냐면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답답하고 결론이 안 나니까 말에도 그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또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해요. 이분들의 대화 내용에 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자랑 혹은 자식 자랑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훈계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안 좋은 건 다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 3번째인데 나 5번째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또 습이라는 것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운을 좋게 하는 대화법을 갈 수 있냐면 상대방이 말을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흥이 나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잘 던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계속 해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한테 김 작가님 어떻게 하면 유튜브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김 작가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저도 그런 거 한번 진짜 꼭 해봐야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적절한 질문과 리액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또 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나는 운이 좋아지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대화할 때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뭔가 여러 명 만나잖아요. 네. 이제 방송 찍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비중이 있고 없고가. 네. 그러면 이게 진행병인지 네. 대화가 없는 사람한테 꼭 전 질문을 던져요. 그건 좋은 거죠. 그리고 A 여기 없으면 저기 없으면 또 던져.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뭔가 대화 비중이 너무 없으니까 네. 재미없다고 느낄 테니까 네. 너무 의도적으로 좀 던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가끔씩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나한테 근데 이제 황당한 질문이 아니고 그쵸. 예, 황당한 질문이 아니고 그래서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내공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뭐 김 작가님이야 제가 볼 때는 뭐 그 분야의 거의 전문가시니까 네. 질문을 정말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질문을 정확하게 딱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리액션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게 하이톤, 뭐 비속어, 그 다음에 웅얼웅얼, 네. 그 다음에 자기 자랑, 뭐 질질 끄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남들이 이런 모습 보였을 때 내가 얼마나 싫은지를 느낀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저도 남자들 대부분이 특히 저도 이제 술 좋아하니까 남자들 특히 술 좋아하고 아니 앞에 좀 여성분이 있고 네. 하면 허세, 그렇죠. 자기 자랑 예. 다들 조금씩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남자분인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이 저렇게 비춰질 수 있겠구나. 나는 앞으로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반면교사죠. 반면교사가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목소리나 행동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보면 자기 자랑을 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보면 자격지심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좀 허세가 있거나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 같으면 굳이 자기 자랑을 할 필요가 없죠. 남들이 다 아는데 네.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뭐 삼성 회장이 부회장이 돈 자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 보면은 스스로 자격지심이나 좀 허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대화에서 남녀가 만나는 소개팅, 미팅, 연애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점수를 깎아먹는 내 운을 떨어내는 거다 하는 게 있다면 남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는 이건 이제 또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그냥 제가 또 연애 상담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자로서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다음에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가 잘못했어. 내가 판사야. 이런 부분은 뭐가 좋고 이런 부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자분한테. 네. 뭐 특히 이제 어떤 여자분의 패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시는 요즘에는 또 남자분들이 워낙 패션에 관심 많으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남자는 지적. 그럼 여성분은요? 남자한테. 여성분은요? 여성분은 이제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여기에 있는 이 남자는 이제 자존감이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자존심으로 먹고 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최고고, 그 다음에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보다 이 사람이 더 잘났고, 이런 잘났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여성분은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남자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인맥이 있어. 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의도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남자는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네. 여성분들은 남자분들 할 때 딱 요거 하나만 하면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칭찬. 그렇죠. 진짜. 남자는 자기 여자친구나 호감 있는 이성한테 칭찬 받으면 아주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그렇죠. 존재. 고래도 춤춘다고 남자는 칭찬에 춤을 춥니다. 그것만 해줘도 예, 충분하다. 진짜 최고야. 진짜 최고예요. 어떻게 그래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네. 거의 뭐 이제 여자친구한테 더 바랄 게 없다. 네. 자, 그럼 이제 운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또 예전에 둘 다 이제 운에 관한 데 또 책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큰 성공은 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점이라는 이 컨텐츠가 많이 이제 대중적인 그 장르로 자리를 잡아서 많은 분들이 뭐 재미로든 아니면 뭐 궁금해서 보시지만 옛날에는 점을 보는 계층이 두 개의 계층이 있었다고 그래요. 상류층과 하류층. 상류층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내 노력뿐만이 아니라 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운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자 했고, 이제 하류층은 절박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운이라는
희망의 끈을 좀 잡아볼까라는 생각에 운을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은 있고 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운이라는 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자님 그럼 이제 운 공부한 지 이제 몇 년 정도 되셨죠? 저는 이제 한 17년 이렇게 됐습니다. 17년, 그리고 상담도 한 15,000명 이상 예. 하셨잖아요. 자, 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혹시 운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남들보다 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네. 고민하셨으니까. 그 그리스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에 저항하면 끌고 가고 순응하면 업어간다. 저는 운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한테는 절대 미소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을 잡기 위해서 최선은 다해야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운이 언제나 나에게 미소를 짓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굉장히 난폭하게 나한테 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이라는 것은 불운도 있고 행운이 있는데 그때 모두 다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운이 좋을 때는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 베팅을 해야만 그 순간에 점프업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한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한 운의 비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운의 비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오래 하셨지만 네.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내가 도저히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 요즘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고민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운 좋은 사람은 얼마나 운이 좋냐면,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그 한 오래전에 한 거의 7, 8년 전에 미국 주식을 막 급하게 사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어치를 산다고 하는데 이제 뭐 급하게 사느라 5천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뭐 영을 하나 더 잘못 눌러가지고. 근데 그 주식이 테슬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 좋은 사람은 실수를 해도 뭘 해도 된다. 뭘 해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운이 안 좋은 분들은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선택에 반대만 하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아요. 꼭 안 좋은 것만 기가 막히게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궁핍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안 됐다라는데 그 사람의 표정은 너무 평온해요. 그리고 오히려 밝아요. 운의 좋음이 행복과 상관관계는 있으나 정비례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운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가 행복을 결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운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의 기준 같은 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고민한 것의 결과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행복보다는 불행하다는 얘기, 우울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의 인생이 있고 나만의 길이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화병에서 난에서 꽃이 피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기 시멘트 사이에서 진짜 들풀에 같은 꽃이 피는, 어쨌든 같은 꽃이에요. 저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고 내 인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는 무조건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감사와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프지 않고, 저는 이제 아픈 분들, 정말 힘든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아프지 않고 어쨌든 삼시세끼 먹고 진짜 편히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도 감사한 거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배려할 수 있는데,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고 감사와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운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와 배려. 네. 저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슷한 이제 같은 공부를 하신 역술인, 뭐 무속인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2023년 혹시 재테크, 주식, 부동산 뭐 어떨 것이다 정도,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공통적으로 지금 하는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면, 2023년은 매우 힘들 것이다. 거의 뭐 IMF 못지 않을 것인데 9월까지는
관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네, 대부분 9월까지는 너무 많은 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뭔가 무리하게 처분을 하거나 사거나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것이 좋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올해 뭔가 할 거면 이제 4분기 때부터. 예, 토끼띠 해잖아요. 네네. 네, 2023년이. 그 토끼가 어떠냐면 끼죠.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그걸 따라서 정말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해요. 자, 토끼띠 해 2023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운 좋아지기 위해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3년에는 네.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이렇게 멀리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하면 너무 머리 아플 거예요. 저는 그냥 23년에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행복하면 땡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난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지만 집중하시면 365일 23년 전체 다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오늘만이 정말 오늘 하루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도 있고 네. 또 그 후에 내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잖아요. 네. 오늘만 행복하면 땡 하면 내일이 되면 내일 또 오늘인 거예요. 그것도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니까 오늘만 행복하면 땡. 네. 그냥 그렇게 지금 내가 이 처해진 상황과 시간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작년에 제가 들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말 중에 정말 좀 깨달음을 얻으신 분에게 들었던 말인데, 우리는 시간을 쓰다가는 존재일 뿐이야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을 쓰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운에 좋고 나쁨 떠나서 그냥 행복하게 보낼까를 생각하시면서 23년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에 힘드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2023년에는 오늘만 행복을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만 행복을 외쳐주신 오늘 만나 뵌 손님은 타로마스터 정혜도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